네, 그러니까 아까 아젠다에 보면은 이제 렉시컬 서치, 시민식 서치, 하이브리드 서치가 있었죠. 첫 번째로 렉시컬 서치입니다. 렉시컬 서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키워드 검색의 사실 핵심 구조는 이 형태소 분석이에요. 이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는 여기에 언어학을 좀 전공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요 구조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의미 있는 가장 최소 단위 단어를 저희는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 분석은 이 최소 단위인 형태소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예,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게 바로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형태소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 사전에는 어떤 단어는 어떤 품사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사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이 있습니다. 이 사전으로 기반을 해서 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행복은 너의 마음에 있다 라는 단어가 있을 때 행복은 보통 명사죠. 그리고 은은 보조사입니다. 이제 너는 너라는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각의 품사 태그를 달고 그리고 거기서 토큰을 추출하는 게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걸로 나오는 게 토큰, 그리고 그 각각의 토큰이 어떤 도큐먼트에 지칭한다는 텀, 이렇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는데요. 자, 먼저 사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형태에서 분석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전은 어학사전처럼 단어의 정의가 담겨 있지 않아요. 형태, 품사 정보가 담겨 있고요. 사전은 대표적으로 지금 OKT, 미캡, 그리고 세종 형태소 말뭉치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제너럴한 사전이에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런 그 말, 은, 는, 이, 가 이런 것처럼 요런 것들이 어떤 조사냐, 부조사냐, 뭐 대명사냐, 뭐냐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사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성돼서 제공해주리는 사전에 세팅된 게 있습니다. 이런 사전들이 있고요. 형태소 분석기는 이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어조를 분리한 다음에 형태소를 발굴해 나가는 분석기, 그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선 사실 놀이 형태소 분석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그거 말고 뭐 은전 한입이라든가 키위라고 최근에 새로 좀 신 다크호스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가 있는데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분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결과가 토큰이고요. 그게 실제로 도큐멘트를 지칭한 단어가 됐을 때 이를 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검색되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돌아가죠. 베스트 매칭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 토큰과 텀이 매칭되는 스코어링을 통해 도큐멘트를 찾고, 이 랭킹을 조절을 합니다. 예, 그런 거고요. 이 각각의 이 항목들 중에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imilarity라는 이제 옵션을 줘서 각각의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BM25의 이 K1 이 값과 B라는 이 값이죠. 네, 이 값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각각의 값들은 그 해당 토큰이 문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서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중치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값들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형태에서 분석이 기반으로 돼야지 당연히 각각의 토큰이 잘 매칭이 될 거고 이런 시밀러리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BM25 알고리즘을 조금 고친다고 했을 때 동작이 잘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전을 만드는 그거랑 이 형태소 분석기를 튜닝하는 게 키워드 검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정확도는 이 사전에서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어널라이저를 조금 더 딥하게 파볼게요. 자, 텍스트 필드로 저장했을 때, 이 텍스트 문자열이 들어갔을 때, 이 분석기를 통해서 텀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말할게요. 그냥 토큰이 나옵니다. 자, 이 어널라이저는 이 세 가지 스텝을 가집니다. 이제 캐릭터 필터링, 그리고 토크나이징, 그리고 토큰 필터링 이 세 가지 스텝을 가지는데, 자, 먼저 캐릭터 필터링이에요.
이 캐릭터 필터링은 들어온 문자열을 그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합니다. 특수 문자를 제거한다거나 특정 단어가 있을 때 매핑해서 변경해 준다거나 뭐 아니면 패턴 리플레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소 분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할 수 있죠. 자, 요런 캐릭터 필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는 어, 토큰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먼저 캐릭터 필터를 통해서 정제된 원문에서 토큰을 추출하는데 이때 형태소 분석기가 좀 들어가고요. 그 형태소 분석기와 사전에 따라서 추출하는 방식이 다른데 놀이 형태소 분석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미캡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캡 토크나이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미켓 토크나이저는 1차적으로 어절을 분리해요. 어절이라고 하면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띄어쓰기 단위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그 품사 태그에 지칭되는 애들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큰화를 해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처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절만 분리하면 바로 형태소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그만 붙이면 되는데, 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 보조사 같은 게 직접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인지해서 패턴 매칭으로 분류를 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토큰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전에 우리가 쓰는 단어, 그리고 일반 명사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토큰화가 된 걸 가지고 저희는 토큰 필터를 통해서 각각 추출된 토큰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탑이라고 있는데 앞에 잠깐 나왔죠? 이 스탑 태그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는 이거 사실은 검색할 때 별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고, 저는, 그리고 이입니다. 이런 것들. 얘네들은 사실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오염된 값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검색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디스크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이 명사들 위주로 좀 저장을 하고 얘네들은 필터를 해서 아예 빼버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스탑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토큰을 이제 로우 캐스트 하거나 스탑 태그를 통해서 필요 없는 토큰을 제거하는 과정, 토큰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를 좀 수행하면은 자, 색인을 이제 오픈 서치에서도 놀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도큐먼트를 색인을 했을 때 분석 결과는 이렇게 되죠. 오픈 서치 놀이 사용수 it. 그래서 검색을 똑같이 하면 당연히 분절이 같이 된 것 같고 매칭이 돼요. 매칭이 돼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이 될 텐데 이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어가 달라져요. 그래도 텀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도큐먼트를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하지만 검색 서비스는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이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놀이 아날라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핑이라고 세팅하고 그 타이틀을 주고 거기에다가 아날라이저로 놀이를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 데이터를 호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호스트 API를 통해서 명령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타이틀 도큐먼트가 색인이 됐고요. 이렇게 색인 아이디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분절됐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매번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 텀 벡터라는 API를 쓰시면은 분석이 됩니다. 자, 이 텀 벡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검색 서비스를 한다면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색인한 데이터가 잘 분절이 됐나? 사전이 잘 적용이 됐나? 체크하려면 이 API를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실제 색인된 도큐먼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할 때도 동일하게 아날라이저를 쓰는데, 동일한 아날라이저를 쓰면은 당연히 이 결과가 같겠지만, 혹시라도 배포하는 중간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색인된 데이터와 검색할 때의 아날라이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이 쓰는 그 사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아널라이저 API를 통해서 실제 쿼리를 날렸을 때 이 아날라이저가 어떻게 분절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이 친구들과 아까 텀 벡터로 나온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저희는 분절이 잘 됐구나, 매칭이 잘 됐구나, 또는
매칭이 안 돼서 이 데이터가 안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API는 실제로 운영하실 때 많이 쓸 테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이라는 사전에 저희가 설정된 분석기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커스텀 아날라이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만들 때 이 세팅 부분에다가 아날라이저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 이름을 선언하고 토크나이저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토크나이저의 타입과 그 각각의 정보들을 제가 입력해주면 되는데 자, 이 디컴파운트 모드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믹스드, 디스카드, 뭐, 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근 분리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합성어만 저장할지 말지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 믹스드로 많이 쓰시는데 디폴트는 디스카드예요. 예, 분리해서 각각 어근만 저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랑 합성어를 모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때 최대한 매칭이 많이 되고 그대로 들어온 것도 그대로 검색에 태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믹스드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 밑에 갑자기 유저 딕셔너리 롤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캡이라는 사전 파일을 보면은 CSV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을 커스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신조어 추출하고 뭐 사전을 만들고 빌드하고 배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직접적으로 고객분들이 딱 명확하게 쓰는 단어들 분절이 되면 안 되는 단어들. 이거는 이 자체가 고유 명사다라고 또는 복합 명사다라고 지칭할 만한 단어들을 이 그 유저 딕셔너리 롤이라는 걸로 넣습니다. 사용자 사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롤에다가 다 등록할 수 없겠죠. 너무 많아지면. 뭐 파일로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등록해 놓으면은 보통 C++로 검색하면 뒤에 플러스라는 거는 특수 기호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록하면은 이 자체가 토큰으로서 저장이 되고 텀으로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절대 분절되면 안 되는 단어, 분절된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사용자 사전으로 정의를 해두시면 되고요. 예, 이거 말고 이렇게 동의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의어가 사실 키워드 검색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핵심적인 요소냐? 동의어가 각각의 인더스트리에서 쓰는 단어를 그 도메인 언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퀴즈 아니에요. 자,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산업군일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을 얘기하면. 예, 전기차, 자동차 쪽 산업을 생각하시죠? 자, 이거 참고로 그 증권 쪽 가면은 이게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되게 달라요. 예, 업체마다 쓰는 단어들이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신조어도 매번 나와요. 신조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느조시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전 처음에 욕인 줄 알았는데 느낌 좋다의 줄임말이래요. 예, 이런 거를 검색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저희의 검색 서비스가 이 단어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동의어를 통해서 저희는 표출을 합니다. 참고로 이 BTS 방탄소년단을 쓴 이유는 제가 실제 검색 서비스 운영할 때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고객이 방탄소년단을 검색하는데 왜 방탄조끼가 나오느냐라고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예, 굿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어와 사용자 사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배포, 업데이트 배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사실 거의 8할이 사전 작업이에요. 사전을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8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검색에서 좀 정리하자면은 사전에 대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형태소 분석을 잘 관리해야 된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시멘틱 서치입니다. 자, 벡터 검색이라고 부르죠.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검색 방식이에요. 사실 이건 최근도 아니에요. 벡터 검색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자연어 검색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한 여러 기업에서 이미 도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어, 질문이 왔는데 사전이 변경되면 다시 색인돼야 됩니다. 네, 리인덱스 해야 되고요.
질문은 이따가 한 번에 받을게요.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은 예, 시멘틱 서치는 2023년도에 저희가 챗 GPT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각각의 그 고객들이 자신만의 데이터로 이런 챗봇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이 벡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벡터 검색, 시멘틱 검색 동일한 용어입니다. 예, 동일한 용어고요. 오픈 서치에서는 시멘틱 서치라고 이제 부르죠. 자, 이 친구가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예, 벡터 시밀리리티 서치를 보면은 이 RN 스페이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특정 벡터의 위상 공간에 각각에 들어오는 키워드들 또는 이제 문장들 또는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를 좌표값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또는 이미지, 이 비디오가 또 다시 어떠한 특정 좌표값이 돼서 이 친구랑 가까운 곳을 찾는 겁니다. 그게 벡터 검색이고 벡터 시밀러리티 서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사한 벡터다. 그러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수학적인 용도로 넘어가는데 자, RN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벡터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수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보면은 뭐 속도와 뭐 방향을 갖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학적인 거고 저희 AI 프로그래밍 저희 그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오픈 서치나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이 벡터 임베딩이라는 거는 특정 어레이입니다. 예, 정수 집합의 어레이고요. 이 벡터 디멘션이라고도 말해요. 저희 그 차원수라고 하죠. 임베딩 모델을 하면 그 뒤에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원수는 리스트, 그러니까 어레이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숫자들이 행렬로 따지면 요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1, 2, 3, 2, 4 잘못 쓴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의 행렬이 있다고 치면 돼요. 네, 이런 행렬인 거고 얘네들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위상 공간에 존재하죠. 그래서 그 공간에 존재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R2 스페이스입니다. 얘는 R3 스페이스죠. 네, 선형 대수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요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자, 2차원, 3차원에서는 저희가 눈에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어디에 뭐가 있구나. 그 얘네들끼리 뭐 피타고라스 정의로 A 뭐 B 해서 뭐 곱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나오는데 사실 디멘션 요즘에 인베딩 모델 디멘션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24, 뭐 많은 거는 뭐 1536 이렇게 되는데 그거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베딩화를 해서 어레이로 보고 그거를 AI 또는 이제 컴퓨팅이 수치적으로 각각의 좌표값을 찍고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게 이제 시밀러리티 서치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벡터들이 어떻게 가까운지 알지? 라는 건데, 어, 예, 다시 또 저희가 옛날에 좀 고교 시절, 이제 대학 학부 시절로 넘어갑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코사인 디스턴스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거리 측정 방식이고요. 간단합니다. 얘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이 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각도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거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온 이유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스페이스 타입이고요. 디멘션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디멘션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때는 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벡터 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선택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루한 수학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픈 서치로 넘어와서 자, 오픈 서치에서는 이 친구를 어떻게 쓸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풋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뉴욕, 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임베딩 모델이란 곳으로 인풋을 대고 아웃풋이 이 어레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 안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은닉계층이라고 해서 AI 모델이니까 퍼셉트론의 은닉계층으로 은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냥 이 친구가 임베딩 모델을 갖다 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바뀐 얘들은 어, 특정 벡터 스페이스 Rn 스페이스의 특정 좌표값이구나. 쓰기 힘드네요. 넘어갈게요. 좌표값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오픈 서치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동작해서 이거를 색인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이렇게 색인할 수도 있고요. 오픈 서치 플러그인에는 ML 커먼 플러그인, 뉴럴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은 이 친구가 외부에 REST API 형태로 외부의 임베딩 모델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뭐 서치 파이프라인 또는 인제스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색인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임베딩하고 검색할 때 키워드를 자동으로 임베딩해서 벡터 서치를 합니다. 이게 호환이 되는 모델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ML 플러그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REST API 형태로 동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연동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안에다가 프리, 포스트, 리퀘스트 바디에 대한 스크립트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커넥팅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모델이 다 연결이 되고요. 이 오픈 서치 프로젝트 깃허브에 가시면은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AWS의 베드락 아니면 뭐 오픈 AI 그리고 뭐 엔스로픽 또는 뭐 코이어라든가 뭐 미스트랄 모델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연결을 하는 거는 그 MD 파일로 다 약간 매뉴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한번 참조하셔서 커넥팅을 하면은 아주 손쉽게 벡터 임베딩화하고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픈서치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의 이제 컨센서스를 맞추고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저 엔진과 알고리즘, 스페이스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벡터, 이제 모델, 임베딩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거의 뜻을 저희는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벡터는 아까 얘기 드렸죠. 배열값 그리고 임베딩은 수치에 대한 표현 좌표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은 그냥 함수예요. 어, A가 들어가면 B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엔진은 실제 벡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그 벡터들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스페이스 타입은 벡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포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 서치에서 벡터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픈 서치에서 벡터 검색을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 KNN과 approximate KNN이 있는데 해석하는 것과 같이 정확한 녀석 그리고 approximate이 그냥 대략적인이죠. 대략적인 KNN인데 정확하게 매칭되는 건 하나하나 모든 거를 체크하기 때문에 느려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기 때문에 프리 필터로 캔디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approximate은 전반적인 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고 좌표값을 기반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거를 바로 찾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셋이 커도 잘 워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필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사전에 정의된 거에서 대략적인 걸 찾기 때문에 캔디데이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필터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최근에 이피션시 필터라는 거를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인지를 좀 제약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즈 패턴에서는 이 exact KNN은 스코어링 스크립트랑 플레이리스트 익스텐션이 있고요. approximate은 HSW랑 IVF라는 뭐 그래프 기반 그리고 클러스터링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exact KNN의 사용 방식을 볼게요. 처음에 이제 스크립트 스코어인데 이쪽을 중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를 주고요. 랭 KNN 주고 여기에 벡터를 넣습니다. 스페이스 타입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했고요. 여기에 프리필터가 적용이 돼요. 어, 플레이리스트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프리필터가 적용되고 여기가 조금 다르죠. 스크립트 부분에 소스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이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중치를 주면서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나는 뛰어나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Near Neighbor, Nearest Neighbor, KNN, Approximate 그 KNN이라고 부르는 ANN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랑 좀 사뭇 다릅니다. 인덱스에 각 필드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이 돼요. 디멘션 저장해주고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스페이스 타입을 정의하고 엔진을 정의하고 그 각각의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벡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이렇게 해요. 끝이에요. 예. 이 K는 네 벡터와 근접한 다섯 개를 의미합니다. 네, 다섯 개를 의미하고요. 이거 말고 최근에는 방사형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제 라디알 서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맥스 디스턴스라든가 뭐 민스코어였나? 예, 그 옵션을 주시면은 이 벡터 기반으로 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모든 벡터를 갖고 온다거나 특정 점수 이상의 모든 벡터를 갖고 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서치 자체만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라벨링하는 기법도 있어요. 예, 그거는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act KNN은 정확하게 검색하는 거고 크게 그 기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AN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N은 인덱스를 좀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해요. 그리고 벡터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통해서 축소한 다음에 거기서 검색하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희생이 됩니다. 다만 검색 속도가 매우 빨라져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벡터가 수십만 개 이상이면은 이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HSW, IVF, 뭐 그리고 뭐 로컬리티, 뭐 언어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오픈 서치에서 제공되는 이 엔진, 루신, NNS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스에서 제공하는 거는 HNSW와 IVF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KNN 플러그인으로 이 친구를 하기 전에 저희 그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때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아키텍처를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벡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라고 있었고 캐시도 있었죠. 자, 프리필드와 포스트필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인덱싱 중에 이 네이티브 인덱스가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메모리에 로드되고 캐시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인덱스 필터 적용하고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인덱싱 중에 구축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구축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찾고 포스트 필터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이티브 메모리에 로드가 된다고 했죠. 사전 로드가 되고 네이티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벡터가 한 몇억 건 이상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건이라 할게요. 1억 건에 대한 벡터를 테스트했을 때 오픈서치 클러스터의 전체적으로 메모리 요구량이 800기가가 넘었어요. 예,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옵션입니다. 양자화를 하면은 벡터를 압축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온디스크라는 옵션을 제공하긴 합니다. 그걸 쓰면은 32배율까지 압축할 수 있어서 한 860기가 됐던 게 60기가인가 70기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온디스크 옵션 주고 밑에 어, 컴프레이션 해가지고 32로 주면은 32L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압축이 되기 때문에 검색의 어커런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온디스크 벡터 쓰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딕션 리콜이 90% 이상 차고요. 그리고 레이턴시도 100ms 미만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그냥 옵션의 키워드로 좀 알려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벡터를 많이 쓰시면은 네이티브 메모리에 대한 그 사용률이 높아지니까 이 웜업 API랑 스테이터스 API를 통해서 좀 모니터링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알고리즘부터 엔진 그리고 스페이스 타입을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HSW 알고리즘이에요. 이 친구는 하이라키컬 하죠. 계층으로 나눕니다. 계층으로 나누고 위로 갈수록 추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벡터가 추상화가 돼서 표현이 되고요.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몇 번을 찾고 하이 레이어로 내려가고 하이 레이어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최적화해요. 이 친구는 사실 ANN 검색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요처럼 쿼리 지원과 재현율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레이턴시도 적절하게 타협이 가능한 정도인데 재현율도 높아서 검색의 성능, 그러니까 어커런시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알고리즘이고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예, 다음은 IVF,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베이스 알고리즘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벡터 공간에 흐트러져 있는 이 벡터들을 군집을 시켜요. 버킷 단위로 이렇게 군집을 시킵니다. 군집을 시키고 이 중에 대표 벡터를 하나 선정해요.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처음에 검색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대표 벡터를 먼저 찾습니다. 찾고 요 중에 비슷한 녀석 근처로 가서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군집이 하기 때문에 군집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번 학습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파이스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파이스 엔진 같은 경우가 GPU 가속화가 3.0부터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파이스 엔진은 그래픽 엔비디아 라이브러리로 빠르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3.0부터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HNSW 알고리즘으로 웬만한 검색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치만 이거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좀 수치적으로 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갖고 왔어요. 벤치마킹을 갖고 왔는데 이 EF 컨스트럭션, EF 서치를 사실 테스트한 벤치마킹 점수입니다. 근데 이 옵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클러스터링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옵션이 있고요. 이거는 오픈서치 도큐먼트에 가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 요 정도가 적합한데 전반적으로 리콜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0.99, 99%죠.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 이게 어 1억 몇천 건이었는데 제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1억 건 이상의 벡터로 테스트한 거고요. 그때 이게 1300기가입니다. 참고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벡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 네이티브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먹다 보니까 이런 옵션 설정 하나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밸런스 있는 옵션이 M16, 128, 128이고 그때 리콜이 이 정도 나온다. 또는 이제 디폴트가 아마 요 값일 텐데 디폴트를 해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성능이 좋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F 컨스트럭 IVF 알고리즘입니다. IVF 알고리즘에 사실 이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같이 했어요. 이거 학습을 하면서 양자를 같이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리콜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양자를 하면 당연히 이런 그 어커런시가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메모리 그 기가바이트 사용률이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이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양자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정말 리콜이 중요해 또는 아니면은 뭐 아니면 비용이 중요해. 여기에서 양자택일인데 중요한 건 아까 HNSW랑 IVF 했을 때 얘는 이제 학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좀 변절이 그 약간 변절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 성능을 보면은 사실 동일한 데이터로 했을 때 HNSW가 그렇다고 학습을 안 한다고 절대 낫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HNSW로 좀 테스트를 하시다가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할 때쯤에 한번 학습도 해보시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있을 때 이런 퀀타이제이션 옵션을 줘보시고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좀 개선해 나가는 방식의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 타임입니다. 알고리즘을 저희가 NHNSW와 IVF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벡터 간에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KNN, 이 NN 관점에서 보면은 가깝다라는 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치가 작죠. 예, 0이 더 가까운 거고 1이 더 먼 거잖아요. 하지만 오픈 서치에서는 1이 더 스코어가 높은 거고 0이면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스코어링 척도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오픈 서치에서는 이를 같은 스코어링에 매칭되기 위해서
요런 수식을 통해서 스코어를 만들어서 그 랭킹을 조절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이 KNN 관점과 그러니까 이 시멘틱 관점과 렉시컬 관점의 검색의 스코어링 척도가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하이브리드 서치 때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얘는 두 영역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함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L2도 있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있는데 그 외로 L1, 맨하탄 거리, 그리고 L 인피니트 놈,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뭐 벡터 내적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둘은 사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맨하탄 거리는 이런 바둑판으로 뒀을 때 이렇게 찾아가는 알고리즘이죠.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L 인피니트 놈은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체스판이 있습니다. 체스판에, 요 왕이 내가 앞으로 갈 거리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벡터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두 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조금 뭐 특이 케이스, 엣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유클리드, 코사인 시밀러리티, 내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유클리드 거리도 벡터가 정말 많을 경우 그때는 거리가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바꿔서 측정하시면 조금 더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과연 정말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좋냐라는 거를 봐야겠죠. 예. 요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사실 허깅페이스에 존재합니다. MTB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그 약자이고요. 매시브 텍스트 인베딩 벤치마킹이에요. 거기에 STS17이라는 데이터셋 안에 이런 코리아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셋이 있고 각각 한국어 데이터셋은 이 센텐스 두 개가 지정이 돼요. 예, 센텐스 이렇게 두 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두 개의 이 수치를 이거 글을 보면은 비슷하죠. 이걸 가지고 이게 유사하다라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사실 인베딩 모델이 좋은 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미약하게 나와 제일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L2나 L1도 사실 쓸만하지만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벡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수치만을 보면 사실 의미 있는 수치라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런 옵션들을 좀 지속적으로 조정해주면서 제일 베스트한 옵션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페이스였고 그 다음 이제 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엔진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NMS 라이브러리와 파이스, 루신. 자, 이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인데 일반적으로 NLS 라이브러리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압축률과 비용 관점 그리고 확장성 관점으로 보면 최근에 이 파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 온디스크 벡터를 32배율까지 압축시킬 수 있는 게 이 친구밖에 없어요. 바이너리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지원하는 게 이 파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루신 같은 경우가 이거는 조금 옛날 일인데 최근에 루신 9.11 버전, 9.1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벡터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재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 지표는 제가 아직 찾지 못해서 못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그 루신이 최신에 업데이트 되기 전의 지표인데, 이것만 보면은 NMS 라이브러리가 좋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파이스와 성능 차이가 미비해집니다. 예, 미비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파이스와 NS 라이브러리 중에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멘틱이었어요. 자, 그러면 렉시컬과 시멘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이 둘을 밍글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입니다.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코끼리 식당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면은 실제 뭐 어떤 지도, 어떤 지역에 있는 코끼리 식당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벡터 검색으로 하면은 요런 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약간 조금 밈이 됐었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궁금해야 돼요. 이 중에 정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질문을 바꿔서 이 중에 과연 정답이 있는가? 사실 아무도 그 정답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또 바꾸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정답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 거예요. 그건데 정답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키워드 서치가 맞을 수 있고 그 렉시컬, 시멘틱 서치가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개가 밍글링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검색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을 필요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서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검색 방식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은 렉시컬 검색은 단어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됐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검증이 오랜 시간 됐어요. 그리고 동의어 명사 사전으로 도메인 언어가 표현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토파일럿 같은 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초기 구현과 적용이 간편해요. 사전 작업을 좀 잘하면 되는데 고려사항이 문맥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자연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하나. 그리고 러닝 커브가 조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틱 검색 같은 경우는 대규모 문서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인베딩 모델로 기반을 했기 때문에 문맥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학습이 필요해요. AI ML을 알고 있어야 되고 ML 플로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 옵스까지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와 고급 인력이 투입이 되고요. 검색 속도가 키워드 기반에서 느립니다. 이거는 매칭되는데 이건 유사성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좀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뭔가 도메인 언어가 잘 안 될 때는 재학습을 해야 돼요. 재학습을 빨리 되면 상관없지만 느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검색이 안 되는 이슈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장점만 좀 조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단어, 문맥 기반의 종합적인 검색을 하고 도메인 활용하고 랭킹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오픈서치의 이 하이브리드 검색 또는 어셈블 검색 그리고 리랭킹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으로 매치올과 뉴럴을 하면은 각각 샤드에 매치하고 뉴럴, 매치하고 뉴럴에서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점수를 보면은 BM25 점수 척도로 이렇게 나오고 시멘틱 점수 척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에서 리랭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할까? 또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할까? 노멀라이즈를 할까? 아니면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웨이트를 곱할까? 아니면 웨이트를 곱한 거에 노멀라이즈를 할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요. 이거 더하면은 얘가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 밑에 얘가 10점인데 얘가 0.9999가 나왔어요. 얘가 더 높긴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게 더 높은 거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더하는 거는 어,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식 자체에 이슈가 있어요. 어, 얘는 패스. 자, 이렇게 웨이트를 곱해주는 거는 각각의 검색 척도, 그 수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웨이트를 지정해서, 곱하면은, 리랭킹이 되겠죠. 하지만 각각의 항목별로 최적의 웨이트 실험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 자, 세 번째, 노멀라이즈에서 더한다. 스케일은 맞춰지겠지만 각 필드의 중요도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나머지는 중요도도 넣을 수 있고요. 특히 타입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검색을 하다 우리는 진짜 완벽한 성능을 하기 위해 검색의 성능을 99.9999의 정확도를 낼 거야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각각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 친구는 LTR 또는 펑션 스코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이 네 번째는 오픈 서치의 하이브리드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LTR과 수식을 직접 만드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공수가 많이 듭니다.
각각의 키워드별로 또는 이제 도큐먼트별로 웨이트를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곱해주는 수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 두 개의 장점을 조합할 수 있는 오픈 서치의 하이브리드 서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치 파이프라인 리절트를 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픈 서치, 하이브리드 서치로 해가지고 이 실제 컨비네이션 링킹을 보는 건데요. 자, 이 BM25에 있는 거를 1과 0 사이로 노멀라이즈 합니다. 이거는 민맥스 알고리즘을 쓴 거고요. 여기 똑같은 뉴럴도 똑같이 노멀라이즈를 해서 0과 1 사이로 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걸 1로 하고 제일 낮은 걸 0으로 해서 두 개를 이제 곱하고 아니면 평균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쳤더니 사실 얘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제일 높았죠. 예,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좀 더 이 랭킹 조절을 조금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단순히 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웨이트를 좀 줘가지고 곱하면은 보다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이제 검색하는 자의 의도에 맞는 가중치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픈 서치, 하이브리드 서치의 장점이고요. 실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검색이 들어오고요. BM25, KNN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자, 여기가 뭐가 될까? 근데 이 두 개 사이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먼저 노멀라이즈를 해줘요. 아까 한 것처럼 1, 0 사이로 바꿔줍니다. 1, 0 사이로 바꿔주고 컨비네이션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평균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평균을 쳐주고 그 다음에 그 패치 프로 그 페이지에서 랭킹 된 거를 이렇게 서빙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이 서치 파이프라인에서 이걸 설정이 가능한데 실제 서치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멀라이즈가 돼 있고 컨비네이션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웨이트는 두 개가 더해서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쿼리 또는 뉴럴 쿼리. 이거 뭐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가중치는 이게 이쪽으로 곱해지고 이게 이쪽으로 곱해집니다. 예,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자, 그럼 각각의 수치를 저희가 좀 볼게요. 노멀라이즈 펑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맥스와 L2가 있는데, 자, 민맥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0과 1 사이로 정규화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점수를 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1로 해서 그 사이에 평균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0이 나오면은, 사실 검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서치의 코어 쪽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어 로직이 쌓여 있어요. 노멀라이즈 할때 이 뉴럴 플러그인 쪽인데 0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치환을 해줍니다. 이런 방어 로직이 짜 있고요. 다음은 L2입니다. 다 제곱한 걸 도와서 루트를 씌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0은 잘 나오지 않아요.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0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노멀라이즈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친구도 실제로 이렇게 뭔가 그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아까 민맥스와 다른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L2와 민맥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오픈 서치에서도 이거를 블록으로 벤치마킹 점수를 냈어요. 이때 이 각각은 이제 데이터 셋입니다. 어, 그 상품군 그리고 뭐 그 과학 잡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민맥스와 L2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BM25에 챌린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벤치마킹 결과에서는 민맥스를 조금 손을 들어줬고요. 그 다음은 컨비네이션입니다.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웨이트를 줘서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합 평균이 있어요. 요게 각각의 이제 극단값에 민감하다, 모든 수가 양수여야 된다, 0이 아닌 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0의 역수는 없죠. 잘못됐죠. 당연히 안 되고, 양수여야 되는 거, 음수가 포함되거나 0이 포함되면은 이 자체의 수식이 에러가 날 거예요. 극단적인 값 100이 있고 1이 있을 때 갑자기 값이 엄청 늘어나죠. 이렇게 각각의 옵션이 다른데 이거 했을 때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저 옵션들이 다 해봤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가 사실 요 블로그 벤치마킹의 결론이었어요. 거의 약간 논문처럼 이 친구들이 다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민맥스와 산술 평균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점수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일단 여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민맥스와 산술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보다는 이, 요 친구예요. 요 친구의 수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웨이트를 줘야 될까입니다. 이것도 사실 검색자가 자연어로 굉장히 길게 하면 당연히 시멘틱 검색이 잘 워킹할 텐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키워드 검색에 익숙해요. 그럴 때는 키워드 검색의 가중치를 좀 더 높여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픈 서치, 그 하이브리드 서치 CC 방식에 대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2.19 버전에 RRF라고 이제 출시된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런 사실 이게 시멘틱과 이 렉시컬의 이 조합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랭크 퓨전이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랭크 퓨전이라는 그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게 이 RRF입니다. 이게 뭐 랭크 퓨전이에요. 리트리벌 랭크 퓨전인가? 아니네요. 리세티컬 랭크 퓨전이네요. 이거의 약자인데요. 이 기능은 각각의 이제 상수를 조금 더 준 다음에 그 랭크를 서로 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가중치가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상수값을 통해서 상위 항목이나 하위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가중치를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고요. 굉장히 견고해요. 뭔가 극단값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강건성이 있고, 일관성도 있어요. 어떻게 검색했을 때 CC 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랭킹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대부분 동일한 결과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RRF의 포뮬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K, 이 상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디폴트가 60이에요. 예, 그 다음에 CC 방식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오픈 서치의 하이브리드 서치 방식입니다.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각각의 중요도를 저희가 조금 더 줄 수 있고요. 다니엘 모델의 그 과도한 가중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 0.3, 막 0.7 이렇게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검색어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해서 다이나미컬리로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식의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는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이 가중치는 이 이치 모델의 웨이트는 이제 람다 i라는 이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19 버전에 옛날에 유행했던 RRF가 2.19 버전에 들어간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두 개 중에 뭐가 좋아요? 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가 있고 이 페이퍼에서 CC 방식이 더 좋다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가중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노멀라이즈와 콤비네이션 같은 이제 수식이 잘 들어가가지고 배칭이 되니까 이 친구가 좋은데 RRF를 왜 넣었냐고 제가 사실 그 오픈서치 타이거 팀이나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랬습니다. 다양한 전수 분포의 안정성이 높고 이상값에 대한 저항이 높고 연관성 순위에 대한 일관성이 높아. 이거는 이제 RRF의 장점인데 이거 말고 추가로 한 게 있어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RRF에서 넘어올 때 그 RRF를 CC보다 좀 더 선호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 피드백,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 그리고 깃허브에 남는 이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RRF 옵션도 지금 만약에 파인콘이나 다른 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그대로 색인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수식을 만들 필요 없고 요 컨비네이션 쪽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RRF라고 세팅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필드들이 매칭돼서 들어가고요. 여기가 아까 그 말한 랭크에 대한 상수값입니다. 상수값을 줘서 하이 랭크나 상위 랭크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으로 밍글링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RRF를 쓸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정규적인 그 과정이었고, 제가 아까 로드맵을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서치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9 버전이에요. 그리고 릴리즈가 올해 초에 됐습니다.
아마 다음 버전은 2.2 버전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가 뭐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이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사실 예고는 돼 있어요. 이게 오픈서치 로드맵의 3.0의 좀 키 아이템들인데 굉장히 많은 게 변경됩니다. 일단은 오픈서치는 그 모노리스 아키텍처예요. 그 노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듈러 모노리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 컴퓨팅 노드, 라이터 컴퓨팅 노드, 정확히는 샤드의 프라이머리랑 리플리카를 얼로케이션에서 분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팅과 스토리지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팅이 있으면은 스토리지 중간에 뭔가 엑셀레이터 레이어를 두고 이게 스토리지가 여러 개 드는 거죠.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그리고 요거를 조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간 하둡의 HDFS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도 계속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검색 관련 기능도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gRPC란가 프로프터 버퍼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인덱싱도 많이 바뀝니다. 이 풀베이스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오픈서치는 푸시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뭔가 인덱서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됐었는데 이걸 말고 얘가 이렇게 가져가도록 커넥션만 하면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개발되고 있고요. 웜 인덱스는 사실 쓰지 못하는데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뒤에 디스크 기반 캐시나 쿼리 리라이팅 같은 그 기능도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듯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런 로드맵을 좀 보고 실제로 기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링크를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미난 아티클이 많고요. 오픈서치의 발전 방향과 그들이 어떤 그 신념과 기조를 가지고 오픈서치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거의 끝나기 전인데, 끝나기 전에 저희 오픈서치 커뮤니티도 좀 홍보 좀 할게요. 예. 저희 오픈서치도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 깃허브 포럼, 슬랙, 블로그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픈서치의 주도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오픈서치 슬랙에 한국어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저희 AWS KRUG 채널에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채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회가 되신다면은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픈서치도 자체적으로 유저 그룹을 운영하고 커뮤니티에 세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와주셔서 저희 같이 이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좀 공유를 드립니다. 네, 저희 미덕 관련 주소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